코스피가 어제 충격에서 벗어나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에 안도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도 24시간 내 대화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관세율을 더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중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조기 추경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샘 올트만 오픈AI CEO가 약 1년 반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카카오와의 협업에 이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소식에 2% 넘게 미끄러졌던 코스피가 장중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간밤 달러 약세로 원달러 환율도 1,450원대로 내려갔는데요.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오전 국내 증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1.7%가량 오른 2,497.8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매도 폭탄을 쏟아냈던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각각 800억 원, 3천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시장들은 대부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 회계 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4.3% 급등한 5만 3천 원 선 초반을 거래 중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생산 고점을 둔 자동차, 2차 전지 기업들도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2.5% 넘게,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은 각각 1.5%, 4% 넘게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3% 오른 725를 나타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459원 30선에 거래 중입니다. 뉴욕 증시도 급락세를 보이면서 출발했지만 결국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했다고요? 네, 역시 관세부가 유의할 소식을 받은 건데요.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28% 내린 44,421.91에, 나스닥은 1.2% 내린 19,391.96에 장을 마쳤고, S&P 500 지수도 0.76% 떨어진 5,994.5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9만 1,00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10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S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처럼 시장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 간 합의는 시행을 13시간 남겨두고 이뤄졌습니다. And they've agreed to put in 10,000 soldiers permanently, like forever, 10,000 soldiers at their side of the border and stop fentanyl and illegal aliens from coming into our country. 캐나다와의 합의 소식은 더 극적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불과 7시간가량 남겨두고 멕시코와 똑같이 한 달간 시행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두 차례 통화를 통해 마찬가지로 국경 단속 강화와 마약 범죄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0% 보편 관세 부과를 예고한 중국과도 24시간 내에 대화를 할 것이라며 협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파나마 운하 운영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If we can't make a deal with China, then the tariffs will be very, very substantial. 급변한 기류에 트럼프 특유의 충격과 압박 전술이 다시 발휘됐다는 평가와 좀 더 거센 관세 전쟁을 위한 일종의 시간 끌기란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타깃으로 지목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현지 시간 3일 열린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관세 조치로 인한 미중 무역 갈등 여파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일단 미뤘지만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예고대로 진행할 경우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이 1%대 중반의 경제 성장률, 한국은행의 분석이죠. 네, 한국은행 조사국이 지난해 11월 말 내놓은 경제 전망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성장률이 0.2%포인트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여전히 시행할 여지가 남아있는 데다 중국에 대한 입장은 아직 바꾸지 않은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16일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할 때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기를 짓누르는 영향을 0.2%포인트 이상으로 적용해서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인 1.9% 대신 1.6에서 1.7%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한은이 11월에 우려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리스크를 이달 말 내놓은 수정 경제 전망에 추가로 녹일 경우 성장률 전망치가 1.5%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 초중반으로 내려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티는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4%로 낮췄고요. JP모건도 1.3%에서 1.2%로 내렸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시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우리나라의 GDP가 적게는 0.22%, 많게는 0.44% 줄어들 것이라며 자동차 부품과 철강, 기계 등이 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오픈 AI의 창업자 샘 올트먼이 오늘 국내 주요 기업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중국 딥시크가 AI 업계 판도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오픈 AI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샘 올트먼 CEO가 최태원 SK 회장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나요? 네, 샘 올트먼 CEO는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오픈 AI 비공개 워크숍에 앞서 최태원 회장과 만났습니다. 최 회장과 올트먼 CEO는 오전 9시 40분쯤에 만나 약 40분간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트먼은 면담을 마친 뒤 원더풀이라고 짧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개발에 뛰어든 만큼 HBM을 선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의 협업이 필수적인데요. HBM을 비롯해 반도체 분야, AI 비서 서비스 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면담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김주선 SK하이닉스 AI 인프라 사장 등도 함께 했습니다. 오후에는 전영현 부회장 등 삼성전자 DS 부문 경영진과도 만나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함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금 전에 카카오와의 협업도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트먼은 카카오 기자간담회에도 연이어 참석해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정신화 대표는 카카오는 최고의 AI 기술을 확보해 상상할 수 있는 서비스 모두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가 올해 출시 예정인 자사 AI 모델 카나나에 오픈 AI의 챗 GPT 기술을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협업은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오픈 AI의 니즈와 소발주자로서의 카카오의 의지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인 올트먼의 방한은 중국 딥시크의 맹추격으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시점에서 이뤄지면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들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중국의 추격에 맞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댄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가 한 달 만에 재가동됩니다. 반도체 특별법 등의 처리와 또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주요 논의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는 건가요? 네,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가 조금 전인 11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무협의는 지난달 9일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재개되는 건데요. 1차 실무협의에서는 국정협의회 참여 주체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4명으로 확정하고 의제를 공유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요.
여당은 법안 처리를 우선하고 있고 야당은 추경이 급선무라고 맞서고 있는 데다 추경의 내용에서도 이견이 커 합의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이달 중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수정해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 의견에 대해선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후에는 경제 분야 민생 대책을 점검하는 당정협의회가 진행됩니다. 탄핵 정국으로 올스톱된 민생경제 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처별 민생 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반값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면서 조만간 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오늘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죠. 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핵심 과제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팍팍한 요즘 상황에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말까지 반값 5G 요금제 출시 지원을 위한 행정 예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알뜰폰 데이터 도매 대가를 대폭 인하해서 요금제도 확 낮춘다는 취지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안에 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확인할 수 있는 최저요금제 고지제 법안과 통신요금 종합포털 고도화도 내달 마련할 계획입니다. AI나 양자 컴퓨터 등 미래 기술력 확보를 위한 밑그림도 나올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 장관은 핵심 과제인 AI 육성에 대해 밑그림 격인 인프라 발전 전략을 이달 말 말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도 오는 7일 기업 등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유령 먹거리로 지목된 양자 컴퓨팅의 정책을 논의할 양자 전략위원회도 내달 설치한다는 구상입니다. 과기정통부 등 정부는 올해 기초 연구 사업의 역대 최대인 2조 3천억 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은행 등 금융사와는 AI 등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 단위 과학기술 혁신펀드 업무 협약도 진행합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5 시리즈를 바라보는 통신사들의 속내가 요즘 복잡합니다. 강화된 AI 기능을 탑재했는데 그러면서 통신사들이 내놓은 AI 에이전트 서비스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원래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되면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갤럭시 S25가 전작과 비교해 AI 기능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측면에 AI 버튼만 길게 눌러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별도의 대기 시간 없이 원하는 정보를 곧바로 얻을 수 있는 게 대표적인데요. 단순 정보 검색부터 자료 분석은 물론 번역에 이르기까지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AI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셈입니다. 이 같은 기술은 이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 통 3사 가운데 가장 먼저 AI 에이전트를 선보인 SK텔레콤은 한국어 기반의 AI 서비스인 에이다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LG U+도 익시오란 AI 에이전트를 출시해 통화 녹음과 요약, 통역 등 AI 비서를 표방하며 이용자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폰을 제어하고 여러 앱을 넘나들며 명령을 수행할 정도로 고도화된 갤럭시 S25가 통신사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AI 회사로 체제 개선에 한창인 통신사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네, AI 비즈니스 수익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통신사의 AI 에이전트 앱을 켜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AI 서비스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서인데요. AI로도 돈을 버는 이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던 통신사들은 이들 서비스 유료화 전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AI 서비스 기능을 유료화할 경우 고객이 이용할 유인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갤럭시 S25와 경쟁을 펼쳐야 하는 이 통신사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5번째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오늘 열리는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번째 변론기일은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오늘은 국회 측이 신청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여인현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정치인 체포에 나섰다고 진술했던 핵심 증인들입니다. 우선 오후 2시 반부터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이진우 전 사령관이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 또 오후 4시부터는 정치인 체포와 성관이 장악 등을 주도한 여인영 전 사령관, 이어 5시 반에는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집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고요? 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증인들의 주장을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출석한 증인들을 상대로도 직접 질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헌재가 미리 정한 8차례의 변론기일은 다음 주 목요일인 오는 13일 종료됩니다. 다음 주까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인들이 모두 나오는 만큼 탄핵 심판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앞서 우리금융의 정기검사 중간 발표를 연이어 연기하면서 매운맛을 예고했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손태승 전 회장 관련한 부당대출 규모가 이전 발표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현 회장 체제 이후 부당대출이 더 늘었다며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제기했는데요.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KB와 NH에서도 부당대출과 금품 수수가 적발됐다고요? 네, 우리금융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은 380억 원이 추가 적발되면서 모두 730억 원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이 단기 성과를 위해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부당대출 1,604억 원을 취급했는데 이 중 62%인 987억 원이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우리금융과 KB, NH금융 3개 지주 고위 임직원들의 부당대출 규모를 합하면 3,145억 원인데요. 농협은행 고위직들은 649억 원 부당대출을 내어주면서 1억 3천만 원 뒷돈까지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의 한 지점장도 브로커를 통해 여신을 취급하면서 배우자 계좌로 3,800만 원을 부정 수수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질문에 사적 이익 관련 대규모 금전 취급은 그걸 통제 못한 모든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소수의 일탈로 벌어진 건지 아니면 조직 문화 내지는 잘못된 내성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세 지주 모두에서 자본 비율 산출 오류와 건전성 관리 부실도 발견됐습니다. 지주는 그룹 내 잠재부실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여 금융그룹의 위기 대응 능력이 과대평가되고 우리금융이 보험사 2곳을 인수하려는 것도 자본 비율과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인수가 가능할까요? 네, 관건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금감원의 경영 실태 평가 결과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결과를 이달 중에 금융위에 보내서 금융위가 다음 달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 검사 결과 보험사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 준수 소홀 사항이 다수 지적되면서 우리금융의 동양과 ABL 생명보험 인수 인허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금융당국이 흥국생명의 태광그룹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원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신성우 기자 연결합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흥국생명이 태광그룹 지원과 관련해서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죠. 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흥국생명에게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 유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이 지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룹의 요청에 따라 타성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계열사들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구인 태광그룹 경영협의회에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흥국생명은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경영협의회로부터 경영 효율성 재고 방안 등을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당국에 보고했음에도 지원 업무에 대해 감사위원 또는 준법 감시인이 주기적으로 점검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즉 대가와 관리 감독 없이 계속 지원만 해왔다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지적됐죠? 네, 흥국생명은 이사회 의사록을 지나치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 또 사회이사 선임 시 후보군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지적받았고요. 또한 가족관계 할인 적용 상품 청약서에 할인 혜택 안내 문구를 누락하거나 휴면 보험금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일, 치매보험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비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받았습니다. 흥국생명은 19개의 경영 유의, 29개의 개선 요구에 대한 개선 내용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퇴직연금 계좌가 해외 주식 관련해서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해외 간접 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은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세제 혜택이 무색해지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어디에 또 어떻게 이중관세가 된다는 건가요? 네,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의 해외 주식 ETF 배당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2021년 외국 납부세의 공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세법을 개정했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기존에는 외국에서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을 때 국내에서 해당 세액을 환급받고 국내 세율로 추가 징수하는 선환급 후 원천 징수 시스템이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을 통해 이런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 납부 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연금 계좌인데요.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2번의 과세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실제로 월배당 ETF의 경우 당장 올해 1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부터 이중과세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협회,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함께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다만 제도가 복잡해 올해 안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최근 명품뿐 아니라 패딩에서도 이른바 짝퉁이 소출해서 논란입니다. 이에 네이버가 짝퉁 판매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해주지 않는 등 강경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판매 대금을 정산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위조 상품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입점업체에 대해 해당 업체의 전체 판매금 지급을 12개월까지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의 4개월이던 정산 지급 보류 기한을 3배 강화한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네이버 측은 위조 판매에 대한 제재 강화와 이용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여 동안 주요 7개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발된 가품은 모두 4만 2천여 건. 이 가운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 가품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네, 앞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는 패션 브랜드 스투시 상품의 가품 논란이 불거졌고 이랜드와 무신사 등에선 다운패 등의 충전재가 표기된 것과 달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따른 가품 논란에 업계는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롯데온과 쓱닷컴 등의 이커머스 플랫폼 등은 이미 네이버처럼 위조 상품으로 판명되면 대금 정산을 보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G마켓의 경우엔 위조 상품 등으로 적발되면 최대 1년까지 정산을 보류하고 11번가는 가품 판정 전이라도 정황상 가품이라고 판단되면 우선 정산 보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아울렛에 처음으로 골프 연습장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그룹이 보유한 골프 브랜드 대신 외부 업체가 들어오기로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아울렛에 골프 연습장이 들어서는 게 처음이라고요? 네, 신세계 아울렛 사업을 운영하는 신세계 사이먼이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에 1,515제곱미터, 460평 규모 골프 연습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해당 골프 연습장은 실내 스크린뿐 아니라 야외 퍼팅장 등 실내외를 아우르는 시설로 올해 상반기 안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신세계 사이먼 측은 아울렛 사업에 골프 연습장을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존 골프용품 사업과 접목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골프광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룹 내 관련 사업도 여럿 하고 있는데 이번 아울렛 시설에는 외부 업체가 들어온다니 의아하네요. 네, 신세계그룹은 골프 연습장 브랜드 TGX를 보유하고 있지만 신세계 사이먼은 이번 아울렛 시설에 골프존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과 여동생인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사업 부문을 나눠 계열 분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와 스타필드, 호텔 리조트 등을 맡았고 아울렛과 패션뷰티 등 백화점 계열은 정유경 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필드 내 골프시설에는 TGX를 적용하고 있지만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백화점 계열은 TGX가 아닌 외부 업체를 선택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그룹은 TGX 외에도 정용진 회장을 본딴 캐릭터를 적용한 골프웨어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과 전라, 제주로 폭설이 예상되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을 보이는 등 종일 강한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날이 추워 히터를 장시간 켜두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실내 공기가 쉽게 탁해질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여러 번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